나무를 만지며 평생을 보냈지만 이렇게 뜨거운 온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거친 내 손등에 살짝 스치는 순간 심장 한구석에서 잊고 살았던 불꽃이 튀어 올랐습니다. 65. 이제는 그저 늙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7년의 고독을 깨고 다시 찾아온 이 떨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메마른 고목 같던 제 인생에 꽃을 피워준 그녀와의 첫 만남, 그 은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 공방의 따뜻한 햇살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의 남은 생이 나무 향기처럼 평온하고 향기롭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박진호라고 합니다. 30년 넘는 세월을 공직에서 보냈어요. 서류 뭉치에 파묻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머리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제 손엔 만년필 대신 거친 대패와 끌이 들려 있더군요. 정년퇴직을 하고 이곳 양평으로 내려온 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 냄새를 맡으며 눈을 뜨는 것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코끝을 스치는 알싸한 편백향기와 묵직한 참나무의 내음.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흘렀네요. 경기도 양평, 차 소리보다 산새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 한적한 산기슭에 제 작은 보금자리이자 일터인 진호의 목공방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혼자 지냈던 건 아닙니다. 저에게도 참 곱고 따뜻했던 아내, 정희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7년 전 아내는 지독한 병마와 싸우다 제 곁을 먼저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서울 하늘 아래 남겨진 집은 제게 너무나도 크고 차가웠어요. 현관을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그 지독한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 양평 숲속으로 숨어들 듯 들어온 거예요.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진한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신 뒤 작업실로 향합니다. 거친 통나무를 다듬고 깎아내며 가구를 만들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나무는 정직합니다. 제가 정성을 들인 만큼 결을 내어주고 제가 땀을 흘린 만큼 매끄러운 속살을 보여주니까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치였던 제 마음이 이 나무들을 만지며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이 많았어요. 박씨, 그러다 정말 산신령 되겠어. 아직 젊은데 새 사람도 좀 알아보고 그래야지. 친구들이며 이웃들이 재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그냥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거든요.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다시 마음을 열고 또다시 이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게 예순을 넘긴 제게는 너무나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 혼자 TV를 보며 짓는 헛웃음, 그리고 차가운 침대 한 구석. 가끔은 사무치게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이제는 제 몸의 일부처럼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나무와 대화하고 톱질 소리를 음악 삼아 지내는 이 고즈넉한 삶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일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군요. 제 인생이라는 잔잔한 호수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던져진 건 유난히 매미 소리가 극성스럽던 어느 한여름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주문받은 서랍장을 만드느라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나무를 샌딩하고 있었죠.
작업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먼지 자욱한 작업실 안으로 눈부신 여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을 등지고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잠깐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무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작업대와 여기저기 흩어진 연장들, 그리고 땀에 젖은 채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말이죠. 그녀의 차림새는 이곳 양평의 시골 마을과는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주변 풍경을 단숨에 고급스럽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얀 실크 블라우스 아래로 떨어지는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정갈하게 빗어 넘긴 단발머리. 예순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아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귀티가 흘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면장갑을 벗고 손에 묻은 톱밥을 털어내며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약은 따로 없으셨던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자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내뿜는 정적인 카리스마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공방 간판이 너무 예뻐서 들어와 봤어요. 여기서 가구도 맞출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첼로 소리 같았죠. 그녀는 공방 한쪽에 놓인 참나무 의자로 다가가 가느다란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나무의 결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시선은 그녀의 손끝에 고정되었습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하얗고 매끄러운 손가락이 거친 나무 표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무가 참 따뜻하네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깊고 맑은 눈망울이었습니다.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저는 30년 공직 생활을 하며 겪었던 그 어떤 까다로운 민원인 앞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아, 네. 제가 직접 나무를 고르고 말려서 만듭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튼튼하긴 할 겁니다. 겨우 대답을 내놓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참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영애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공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군요. 거실에 놓을 찻상 하나를 맞추고 싶다며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에 대해 조근조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애 씨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공방 안을 가득 채운 나무 냄새 사이로 스며든 또 다른 향기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향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절에서나 맡아볼 법한 은은한 침향 냄새였어요. 그 깊고 그윽한 향이 제 코끝을 간지럽히고 제 작업복의 밴 땀 냄새와 섞이며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름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고 공방 안의 온도는 더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 아니, 남자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끌림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날이 많이 덥네요. 평소라면 손님에게 용건만 듣고 돌려보냈을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좋아요. 마침 목이 좀 말랐거든요. 그 웃음소리에 제 가슴속의 빗장이 툭 하고 풀려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상담용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서툴게 내린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그녀는 가구 이야기보다는 저의 양평 생활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고 왜 이런 시골로 내려왔는지, 나무를 만지는 삶은 어떤지. 그녀는 제 투박한 말솜씨에도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공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진 노을빛이 영애 씨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아까보다 더 신비롭고 관능적으로 보였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너무 오래 방해한 것 같아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그녀를 더 붙잡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가구 디자인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연락드릴게요. 이건 제 번호예요. 그녀가 건넨 작은 명함에는 정갈한 글씨로 그녀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를 배웅하러 공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여전히 그녀가 만졌던 나무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고 코끝에는 그녀의 치명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오늘 밤 혼자 있는 이 숲속 공방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녀가 돌아간 뒤에도 공방 안에는 영애 씨의 잔향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대에 앉아 다시 대패를 잡았지만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나무의 결을 쓰다듬던 그녀의 그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수만 번도 더 만져온 나무인데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그 자리만 유독 특별해 보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마치 배곡처럼 매끄럽던 그 손가락. 그 손끝이 나무 위를 천천히 유영할 때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보는 감상이 아니었어요. 7년 동안 죽어있던, 아니 어쩌면 평생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제 안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녀가 나무를 만지는 모습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고도 관능적이었습니다. 그 하얀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은 곳 어딘가가 찌릿하며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 따뜻하네요라고 말하며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 눈빛과 마주쳤을 때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방을 가득 채웠던 그 향기 말입니다. 일반적인 꽃향기나 상큼한 향수와는 차원이 다른 묵직하면서도 은은한 치명의 냄새였습니다. 그 향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제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무 깎는 냄새와 땀 냄새만 가득하던 이 삭막한 공간이 그녀의 향기 하나로 순식간에 몽환적인 공간으로 변해버렸어요. 치명은 원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게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향기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제 맥박은 빨라졌고 혈관 속의 피가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고 이곳 양평에 내려와 이제는 그저 늙어가는 일만 남았구나라고 체념하며 살았던 제게 그녀가 내뿜는 향기는 강렬한 각성제와도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그녀의 목소리와 향기가 방 안을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65. 누군가는 할아버지라 부르고 스스로도 이제는 욕망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던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20대 청년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이 뜨거운 갈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아내와 사별한 뒤 제 몸은 마치 단단하게 굳어버린 고목 같았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더 이상 싹이 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무 말이죠. 그런데 영애 씨가 다녀간 뒤로 그 굳은 껍질을 뚫고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 하나, 향기 하나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남성성을 거칠게 흔들어 깨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친 피부. 하지만 거울 속의 눈빛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강렬하게 갈구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저는 영애 씨가 맡긴 가구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찻상의 디자인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그녀가 이 위에 손을 올렸을 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무를 고르는 손길이 이전보다 훨씬 신중해졌습니다. 가장 결이 고운 나무, 그녀의 하얀 손가락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나무를 찾기 위해 창고 안을 몇 번이고 뒤졌습니다. 나무를 만질 때마다 영애 씨의 그 부드러운 감촉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손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작업을 하는 내내 공방 안을 맴돌던 그녀의 향기가 사라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앉았던 의자와 그녀가 머물렀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의 본능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야 한다고, 그 향기를 다시 맡아야 한다고 말이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그녀의 그 첼로 같은 목소리를 상상하며 저는 입술을 바짝 깨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디자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제 목소리는 수십 년 전 첫 발령을 기다리던 새내기 교사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흔쾌히 공방으로 다시 찾아와 주었지요. 다시 만난 그녀는 연한 하늘색 리넨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여름날의 시원한 바람 같았습니다. 우리는 작업대 옆에 작은 도면을 펼쳐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나무의 수종을 고르고 모서리의 곡선을 얼마나 둥글게 깎을지 상의하는 내내 제 신경은 온통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면 위에 손가락을 얹고 여기는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의 입술과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가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제 귀에는 그녀의 음성 자체가 하나의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창밖에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숲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몰입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난 줄도 몰랐던 거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진호 씨 소중한 시간을 제가 너무 뺏은 것 같아요. 영애 씨가 미안한 듯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65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대담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영애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조용한 식당이 있는데 저녁이라도 같이 하실까요? 디자인 이야기도 마저 할 겸 해서요. 제 제안에 그녀는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제게는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그녀가 예의 그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마침 저도 배가 고파지려던 참이었거든요. 우리는 공방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안내받았지요. 마주 앉은 식탁 위로 따뜻한 조명이 떨어졌고 영애 씨의 얼굴은
낮에 볼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녀의 세련된 매너가 빛을 발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옮기는 손길 하나하나에 절제된 기품이 서려 있었고, 제가 건네는 물잔을 받는 모습조차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대화는 가구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인생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영애 씨는 보기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술과 철학 그리고 나이 들어감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도 나무랑 비슷해요. 겉은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겨도 그 속엔 더 단단하고 깊은 나이테가 쌓이잖아요. 저는 그 나이테가 가진 힘을 믿어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35년 공직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혼이 통한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삶도 평온했지만 영애 씨와의 대화는 재지적인 갈증과 감성적인 빈자리를 동시에 채워주는 기묘한 경험이었죠. 그녀가 웃을 때마다 살짝 가늘어지는 눈매와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 리듬에 저는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함께 와인을 한 잔 곁들였는데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분위기 때문인지 제 가슴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가 수건으로 입가를 살짝 닦으며 저를 향해 싱긋 웃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여자를 단순히 가구 손님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65의 나이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말투, 깊이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여성스러운 매력까지 그 모든 것이 저라는 남자를 통째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걷는 내내 우리의 어깨가 살짝살짝 맞닿았습니다. 그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감각에 저는 숨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영애 씨는 차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진호 씨.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멋진 분이네요. 그 칭찬 한마디에 제 온몸의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양평의 밤바람은 시원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한여름 낮처럼 뜨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녀가 더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녀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가 세차게 퍼붓던 어느 늦은 저녁, 제 휴대폰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젖어 있었고 더 은밀했습니다. 진호 씨,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이런 밤엔 혼자 있기 적적하지 않나요? 혹시 지금 우리 집에 올래요? 그 전화를 받고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에 올래요? 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귓가를 타고 들어와 온몸의 혈관을 뜨겁게 달구더군요. 6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심장은 20대 청년처럼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창밖에는 양평의 산세를 집어삼킬 듯 거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빗줄기를 뚫고 그녀의 집 앞에 닿아 있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험한 길이었지만 제 시야에는 오직 그녀의 미소와 그 은은한 침향 냄새만이 선명했습니다. 15분 남짓한 운전이 마치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도착한 그녀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세련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영애 씨의 모습에 저는 하마터면 숨을 들이켜는 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공방에서 보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거든요. 몸매가 은근히 드러나는 짙은 와인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는데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그 부드러운 천이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60세라는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고 고운 목선과 살짝 드러난 쇄골이 제 시선을 어지럽혔습니다. 어서 와요, 진호 씨. 빗길에 오느라 고생 많았죠? 그녀가 저를 향해 싱긋 웃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공방에서 느꼈던 그 침향 냄새가 훨씬 더 진하고 밀도 있게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안주와 짙은 황금빛의 위스키 한 병이 놓여 있었죠. 비 오는 날은 왠지 독한 술이 당기더라고요. 같이 한 잔 해줄 거죠? 그녀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위스키를 잔에 따랐습니다. 얼음이 잔 벽에 부딪히며 내는 딸랑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그 소리마저도 묘하게 관능적으로 들렸습니다. 영애 씨는 잔을 건네며 제 옆자리에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그녀의 가운이 스치며 전해지는 온기와 위스키의 알싸한 향기에 섞인 그녀만의 살 냄새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위스키가 목줄기를 타고 뜨겁게 내려갈수록 우리의 대화도 점점 더 은밀하고 깊어졌습니다. 영애 씨는 술 기운이 조금 오른 듯 발그레해진 얼굴로 저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진호 씨, 당신은 나무만 만져서 그런지 참 단단해 보여요. 그게 사람을 참 안달나게 하는 거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제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공방에서 보았던 그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닿는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가운의 깃을 매만졌습니다. 살짝 벌어진 가운 사이로 비치는 그녀의 속살은 달빛 아래 핀 하얀 꽃처럼 눈부셨습니다. 영애 씨는 60대의 원숙함에 젊은 여인에게선 느낄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절제된 몸짓 하나하나에 숨겨진 그 관능미는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며 흐트러짐 없던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위스키 2잔에 세상이 핑 도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눈빛에 취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있는 이 여자를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렬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거실의 간접 조명이 영애 씨의 얼굴에 부드러운 음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샴푸 향과 침향 그리고 위스키의 향이 뒤섞인 그녀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 지붕을 때리고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폭발할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제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진호 씨, 오늘 밤은 비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랑 이렇게 오래도록. 영애 씨의 말끝이 흐려지며 그녀의 촉촉한 입술이 제 턱 끝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만으로도 제 안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한참 동안 정적 속에 머물렀습니다. 빗소리는 이제 우리의 맥박 소리와 섞여 하나가 된 듯 했습니다.
영애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는 열망과 유혹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워져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거실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이제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지워버린 채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영애 씨의 촉촉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는 순간 65년을 지탱해온 제 이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수만 년 전부터 서로를 찾아 헤매던 자석의 양끝단처럼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7년. 제 몸은 그저 숨만 쉬는 고목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애 씨의 부드럽고 따뜻한 혀가 제 입안을 탐색하는 순간 제 안의 고목에 뜨거운 불꽃이 일었습니다. 위스키의 알싸한 맛과 그녀의 달콤한 향기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대 남자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처음 여자의 몸을 만져보는 소년처럼 제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와인색 실크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살결은 생각보다 훨씬 더 뜨거웠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가운의 매끄러운 촉감과 그 아래 숨겨진 그녀의 원숙한 곡선이 제 손바닥을 타고 뇌로 전달될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온 신경으로 실감했습니다. 진호 씨, 아.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는 거실을 가득 채운 빗소리와 섞여 묘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느다란 목덜미를 따라 내려가며 그녀의 향기를 탐닉했습니다. 치약 냄새는 이제 그녀의 체온과 섞여 더 진하고 관능적인 냄새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파 위에서 서로의 옷을 하나씩 허물어뜨렸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몸은 세월의 흔적이 깃든 나이테처럼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눈부신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쇄골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그 고운 선을 눈에 담으며 저는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내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여자의 살결, 그리고 그보다 더 뜨거운 영혼의 부딪힘이었습니다. 서로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을 때 저는 온몸이 타오르는 듯한 전율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남성성이 한 여자에 의해 다시 인정받고 깨어나는 그 희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허벅지가 제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손톱이 제 등에 깊게 박힐 때마다 저는 제가 다시 남자가 되었음을, 다시 누군가를 뜨겁게 열망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세련되었으면서도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60세의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그 농밀하고도 깊은 몸짓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 갔고 우리의 호흡은 그 빗줄기보다 더 가빠졌습니다. 땀방울이 섞이고 서로의 심장 소리가 가슴팍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세게 안으며 이 뜨거운 온기가 식지 않기를,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절정의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불꽃이 터지는 것 같은 강렬한 빛을 보았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이토록 절실하고 뜨거운 교감이 또 있었을까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채 그녀를 품에 안고 누워 있자니 창밖의 빗소리가 비로소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를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전주곡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땀에 젖은 채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누워 있었습니다. 영애 씨가 제 가슴 위에 머리를 기대고 손가락으로 제 가슴팍을 부드럽게 그었습니다. 진호 씨, 우리 정말 마법 같은 밤이네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 또한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공방의 나무들은 더 생기 있어 보였고 매일 아침 맞이하는 햇살은 더 눈부셨습니다. 우리는 양평의 숲길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매일 밤 서로의 집을 오가며 황혼의 불꽃 같은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7년의 외로움이 보상이라도 받듯 저는 영애 씨라는 우주 속에서 매일 새로운 은하계를 발견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운명은 저를 시샘이라도 하듯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밀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꿈 같은 만남이 한 달쯤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구에 쓸 부속품을 사기 위해 들렀던 읍내의 한 한적한 카페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영애 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 찾아온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도 그녀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설렘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공방에서 대패질을 하다가도 문득 코끝을 스치는 그녀의 잔향에 혼자 갑옷처럼 웃곤 했지요. 65의 나이에 이런 사춘기 소년 같은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행복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문받은 가구에 들어갈 경첩과 손잡이를 사러 읍내에 나갔더랬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갈증이 나더군요. 근처에 있는 한적한 카페에 들러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저 멀리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 그리고 단아한 어깨 곡선. 영애 씨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영애 씨 하고 부르려던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자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한눈에 봐도 질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목덜미까지 살짝 비치는 문신, 그리고 험상궂은 인상을 한 남자는 영애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무언가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옆에 서 있는 책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던 영애 씨는 늘 차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 남자 앞에 앉아 있는 그녀의 얼굴은 사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을 만지는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두 사람의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영애 씨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고 그녀는 겁에 질린 듯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그러다 영애 씨가 가방에서 두툼한 하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가 살짝 벌어지는 틈으로 10,000원짜리 다발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게 보였지요. 돈뭉치였습니다. 남자는 그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침을 묻혀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천한 행동을 바라보는 영애 씨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돈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영애 씨의 볼을 툭툭 치며 일어났습니다. 영애 씨는 그 모욕적인 손길에도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남자가 카페를 나가고 난 뒤에도 영애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고 가련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아들이라고 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한데 설마 숨겨둔 연인일까? 아니면 영애 씨가 어떤 약점이라도 잡힌 걸까? 7년 만에 다시 연 사랑이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알지 못하는 그녀의 어두운 이면을 목격하고 나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영애 씨가 가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사처럼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 올래요? 라고 속삭이던 그 감미로운 목소리, 저와 몸을 섞으며 떨리던 그 뜨거운 체온, 그 모든 것이 저 돈뭉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도려나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카페에서 일어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가는 그녀를 따라가 붙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 행복이 영영 끝나버릴까봐 두려웠던 거지요. 읍내를 돌아 공방으로 오는 내내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공방에 도착해서도 일은 시작하지 못하고 멍하니 나무들만 바라봤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무서운 걸까요? 그날 밤 영애 씨에게서 평소처럼 다정한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진호 씨,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보고 싶네요. 평소라면 가슴 설레며 답장을 보냈겠지만 제 손가락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오직 그 험상궂은 남자와 그녀가 주고받던 돈뭉치만 아른거렸습니다. 이대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잃게 되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토록 단아하고 우아한 그녀가 왜 그런 어두운 구덩이에 발을 담그고 있는지, 그 남자가 그녀에게 어떤 존재인지 묻지 않고는 단 1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늦게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의 설렘은 사라지고 오직 무거운 결심만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당의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현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잠이 덜 깬 듯한 영애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녀의 눈에 반가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진호 씨? 이 밤중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영애 씨의 거실은 여전히 아늑했고 공기 중엔 제가 사랑하던 그 은은한 침향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차를 내오려는 그녀를 제지하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제 무거운 표정을 읽었는지 영애 씨의 눈동자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짓누르던 그 질문을, 아니 목격담을 날카롭게 던졌습니다. 오늘 오후 읍내 카페에 계셨죠? 어떤 젊은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봤습니다. 봉투 건네는 것도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애 씨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정적을 깼고 그녀는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아왔던 제 방이 무너지듯 처절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60년을 우아하게 살아온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의 신음 같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진호 씨,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더러운 모습은 절대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안아주고 싶은 마음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저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겨우 진정한 영애 씨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카페에서 본 그 남자는 그녀의 아들도 숨겨둔 젊은 애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악질 전과자 출신의 옛 연인 강태식이라는 자였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외로움에 사무치던 영애 씨에게 그 남자가 접근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정한 남자처럼 굴며 그녀의 마음을 훔쳤고 순진했던 영애 씨는 그 남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 깊은 관계를 맺고 말았죠. 하지만 본색을 드러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도박빚을 갚아야 한다며 영애 씨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앗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녀의 이름으로 거액의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죽으려고도 했어요. 겨우 정신 차리고 이곳 양평으로 숨어들어와 조용히 늙어가려 했는데 그 악마 같은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저를 찾아낸 거예요. 영애 씨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과거에 두 사람이 함께 지내며 찍었던 은밀한 사진들과 영애 씨가 수치심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과거의 치부들을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동네는 물론이고 새로 사귄 지인들에게 전부 폭로해 매장해 버리겠다고 말이죠. 진호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진호 씨 앞에 나타나서 제 과거를 까발릴까봐. 제가 얼마나 천박하고 멍청하게 살았는지 당신이 알게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단아하고 완벽해 보이던 그녀의 껍데기 아래에 이런 썩어 문드러진 상처가 숨어 있었을 줄이야. 돈뭉치를 주고받던 모습이 불륜이나 사기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현재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안의 의심은 순식간에 깊은 연민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를 갈취해온 그 남자는 영애 씨의 평온을 담보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습니다. 영애 씨는 혼자서 그 지옥 같은 협박을 견디며 제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미소 지었던 겁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체온에 취해 행복을 만끽하는 동안 그녀는 매일 밤 그 남자의 연락에 가슴 졸이며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작은 새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제 말에 그녀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마수는 이미 영애 씨의 목줄기를 넘어 우리 두 사람의 관계 깊숙한 곳까지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영애 씨의 몸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갓뎌했습니다. 한참을 울음을 삼키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숨겨왔던 지옥 같은 나날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전 연인이라는 인간, 강태식은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애 씨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마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행복해지는 꼴을 못 봐요. 진호 씨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부터 협박이 더 잔인해졌어요. 그 남자는 매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영애 씨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주엔 얼마를 준비해라. 만약 늦으면 내가 새로 만나는 그 목수 영감한테 내가 예전에 나랑 찍은 사진이며 나 때문에 사기치고 다녔던 기록들을 다 보내버리겠다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는군요. 영애 씨는 그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 며칠씩 밤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숲길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쪽은 늘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진호 씨랑 있으면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은데 동시에 그 행복이 깨질까봐 죽고 싶을 만큼 무서웠어요. 그녀의 고백에 제 가슴은 난도질을 당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62년 평생을 살며 저 또한 외로움과 싸워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 매 순간을 지옥 속에서 버틴 그녀의 고통에 비하면 제 외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심지어 영애 씨가 사는 집 근처까지 나타나 지켜보고 있다는 암시를 주기도 했답니다. 오늘 파란 셔츠 입은 놈이랑 공방에 있더라. 좋아 죽네. 그 영감이 내 과거를 알면 과연 지금처럼 안아줄까?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영애 씨는 당장이라도 제 곁을 떠나 도망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는 순간에 그 따스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소중한 황혼의 불꽃이 꺼져버리는 게 두려워서 그녀는 홀로 독을 삼키듯 돈을 마련해 바쳤던 거예요. 제가 60살이나 되어서 그런 협박에 휘둘리는 게 참 한심하죠? 하지만 진호 씨, 저는 당신이 제 전부였어요. 당신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추해지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눈물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매주 돈뭉치를 들고 그 험상궂은 남자 앞에 무릎 꿇듯 앉아 비굴하게 사정했을 그녀를 생각하니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슬픔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제 소중한 여자를 이토록 비참하게 몰아넣은 그 인간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남자로 살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보호 본능이었죠. 영애 씨는 제가 떠날까봐 겁이나 제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진호 씨, 이제 다 알았으니까 저를 떠나셔도 돼요. 저 같은 여자랑 엮여서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이 비겁한 이별 통보 아닌 통보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 아니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 했을까 싶어 그녀의 어깨를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치약 냄새에 섞인 비릿한 눈물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영애 씨는 제 품속에서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지옥 속에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법과 원칙을 지키며 공직자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한 여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거실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영애 씨의 몸이 발작하듯 떨렸고 그녀는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게 둘 수 없었습니다. 강태식이 수갑을 찬 채 빗속으로 끌려가던 그 뒷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도 서글픈 장면이었습니다. 놈이 사라진 뒤 민석이와 그 팀원들은 놈의 거처에서 영애 씨를 협박하는데 사용했던 메모리 카드와 인화된 사진들, 그리고 그동안 갈취해간 내역이 적힌 잠부까지 낱낱이 찾아냈습니다.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엄중했고 민석이의 치밀한 변론 덕분에 놈은 공갈 및 협박, 사기 전과까지 더해져 빼도 박박 못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놈은 아주 오랫동안 차가운 담장 안에 갇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건이 완전히 매듭지어지던 날, 영애 씨는 제 공방으로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놈이 출소 후 그녀를 괴롭혔던 비릿한 편지들과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었다던 과거의 잔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호 씨, 이제 이것들을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어요. 영애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공방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참나무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고 주황빛 불꽃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애 씨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의 종이들을 한 장씩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10년의 세월, 그녀를 옥죄고 숨막히게 했던 그 무거운 사슬들이 불길 속에서 검게 그을리며 한 줌의 재로 변해갔습니다. 잉크가 타 들어가고 종이가 오그라들 때마다 영애 씨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짙은 그늘도 조금씩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 씨, 사실 전 평생 이 사슬을 끊지 못할 줄 알았어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저 사람을 잘못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지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 뜨거운 불꽃을 함께 응시했습니다. 나무를 만지는 목수인 제게 불은 때론 두려운 존재이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정화의 도구였습니다. 마지막 종이 한 장이 제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질 때 영애 씨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65세의 늙은 목수가 한 여자의 인생에서 이토록 거대한 어둠을 걷어내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제 삶 전체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양평은 유난히도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화로의 불길이 잦아들고 붉은 숯기운만 남았을 때 저는 영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거친 손마디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그녀의 손길에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영애 씨, 이제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옹이는 없을 겁니다. 있어도 내가 다 깎아낼게요. 이제 정말로 행복해지기만 하면 돼요. 제 말에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보다 더 붉은 숯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부드러운 감촉과 함께 다시금 은은한 치명 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이제 그 향기는 공포의 냄새가 아니라 온전히 저만을 향한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공방 마당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맞춘 찻상을 어떤 나무로 마무리할지, 내년 봄에는 공방 마당에 어떤 꽃을 심을지,
사소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밤 공기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사슬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곁에서 자유롭게 숨쉬는 한 명의 아름다운 여인만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 행복한 결말 뒤에 저는 그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남은 생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목재처럼 소중히 보듬어 안겠다는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의 양평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공방 마당에 젖은 흙내음과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주는 것 같았죠. 영애 씨는 그날 이후로 제 공방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 위태로운 기품 대신 세상을 다 가진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그토록 공들였던 참나무 찻상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수천 번의 사포질 끝에 아기 살결처럼 매끄러워진 나무 표면을 어루만지며 저는 이것이 단순히 가구가 아니라 그녀의 남은 생을 바쳐줄 제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찻상의 다리 하나하나에 상판의 결 하나하나에 그녀를 향한 제 보호 본능과 사랑을 새겨 넣었지요. 완성된 찻상을 그녀에게 건네던 날 저는 그 위에 작은 반지 상자 하나를 함께 올렸습니다. 화려한 보석이 박힌 반지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가 가장 아끼는 단단한 대추나무를 깎아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 반지였습니다. 대추나무는 벼락을 맞아야 속이 단단해진다고 하죠. 우리 두 사람 역시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으며 비로소 서로에게 가장 단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영애 씨, 내 남은 생은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손에 힘이 남아있는 한 당신의 눈에 다시는 눈물이 고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내 곁에서 이 숲속 공방에서 함께 늙어가 주겠습니까? 제 투박한 고백에 영애 씨의 눈망울이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며 제 가슴팍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진호 씨, 저는 절망 끝에서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지옥 속에서 숨죽이며 죽어갔을 거예요. 당신의 그 거친 손이 저를 잡아주었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의 마지막 나이테를 함께 그리고 싶어요. 우리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 공방 마당에서 소박한 약속을 나눴습니다. 줄에도 하객도 없었지만 창밖의 숲과 새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었지요. 저는 정장을 입는 대신 평소처럼 깨끗한 작업복을 입었고 영애 씨는 하얀 리넨 원피스에 직접 꺾은 들꽃 다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남은 생을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기로 맹세했습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 공방의 공기는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제가 나무를 깎는 동안 영애 씨는 한쪽에서 차를 내리고 때로는 제가 깎은 나무 조각들에 정성스럽게 기름칠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거친 나무는 신기하게도 은은한 광택을 내며 살아났습니다. 마치 그녀의 사랑이 제 메마른 삶에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밤이 되면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나누며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강태식이라는 이름은 우리 사이에서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 거쳐야 했던 모진 옹이었을 뿐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영애 씨는 가끔 제 가슴에 귀를 대고 제 심장 소리를 듣곤 합니다. 진호 씨 심장 소리는 꼭 숲이 숨쉬는 소리 같아요. 그녀의 그 나지막한 속삭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서두르지 않습니다. 남은 생의 시간이 얼마큼인지 계산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공방 한쪽에 그녀만의 작은 화단을 만들고 그녀는 저를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국을 끓입니다. 65과 60. 남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나이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제 안의 남성성은 그녀를 향해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상처를 씻어내고 온전히 제 여자가 된 영애 씨는 예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뜨겁게 저를 유혹하곤 합니다. 그녀의 그 치명적인 매력은 갈수록 깊어져만 갔고 저는 매일 밤 그녀라는 숲속에서 길을 잃으며 황혼의 가장 뜨거운 열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정을 넘어 서로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뒤엉키는 농밀한 완성형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양평의 숲속 공방에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땀방울을 훔치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던 제 앞에 영애 씨가 기적처럼 나타났던 그 계절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이 공간의 주인이자 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숲의 정기를 머금은 공기를 마시며 함께 공방문을 엽니다. 나무를 깎는 제 옆에서 영애 씨는 섬세한 손길로 사포질을 돕습니다. 진호 씨, 이 부분의 결이 유난히 고와요. 마치 우리 마음 같지 않나요? 그녀가 웃으며 건네는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여전히 초여름 햇살처럼 달아오릅니다. 우리는 이제 나무만 깎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생의 시간들을 정성스럽게 조각하고 있습니다. 모진 풍파에 깎이고 패였던 상처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문양이 되었고 옹이졌던 아픔은 세상을 견뎌내는 단단한 힘이 되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이란 그런 것이더군요. 젊은 날의 사랑이 타오르는 불꽃 같아서 서로를 태워버릴 듯 강렬했다면 지금 우리의 사랑은 은은하게 타오르며 온기를 전하는 숯불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깊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을 때 느껴지는 그 묵직한 신뢰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통하는 그 깊은 유대감은 인생의 모든 계절을 다 겪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우리만의 성체에서 저는 영애 씨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치명 냄새를 탐닉합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그저 말라 비틀어진 고목으로 끝났을 거예요. 제 고백에 그녀는 제 가슴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우리가 아직 뜨겁게 살아있는 남자와 여자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60대의 사랑이 이토록 관능적이고 순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몸에 새겨지는 사랑의 언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언젠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함께 깎아낸 이 사랑의 기억들은 이곳 공방에 남은 나무 향기 속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성스럽게 나무를 다듬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매끄럽고 단단한 사랑을 조각하기 위해서 말이죠.
인생은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나무를 다듬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서툴게 깎아내어 상처 입히기도 하고 잘못된 결을 만나 방황하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끌과 정으로 정성껏 다듬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는 법이지요. 저와 영애 씨는 이제 그 작품의 마지막 마무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인생의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호의 목공방에서 펼쳐진 진호와 영애의 뜨겁고도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 사랑과 열정을 포기하고 사는 많은 분께 인생의 진정한 봄날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로맨스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진호와 영애의 사랑에 대해 혹은 여러분이 꿈꾸는 황혼의 사랑에 대해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더욱 깊이 있고 매력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